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전환을 촉구하는 이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나오신 각 단체 대표들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하고 자국민 보호 방치하는 이런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따지는 그런 회견을 기자님들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6.25 국군 포로 가족회 손명화 대표님이시고 북한에서 탈북하신 또 6.25 국군 포로 가족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북한인권증진센터 역시 탈북민이신 이한별 소장님 오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 좌측에는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민 이사장님이 대표로 있는 이원희 연구원님 나와주셔서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와 또 각 단체를 소개를 드렸고요. 이어서 바로 각 단체 대표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한별 소장님부터 이렇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이 내외분들, 기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이한별입니다. 오늘 북한정의연대 설립 12주년을 맞이하여서 북한 정의 주간을 통해 북한 인권 인식 확산과 탈북 난민의 실태를 알리고 또 캠페인을 진행해 주신 데 대하여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자리에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식량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 입장을 철저히 관철하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가 침묵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단체는 중국 내 탈북 여성과 북한 여성이 낳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긴급한 상황에서 구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강제 북송으로 북한에서의 구금시설에 대하여 북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오빠의 강제 북송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현재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서울에 UN 북한 인권 서울사무소가 개소하도록 북한 인권 단체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도 중국과 제3국 그리고 한국의 탈북민들을 통하여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기구에 보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UN 사무소가 주최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보고 발표회에서 북한의 장마당과 시장 경제에 관한 경험을 증언하였습니다. 2014년 제25차 UN 인권이사회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북한의 핵무기와 시설을 제조하는 데 쓰여졌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와 식량의 위기는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의 식량 사정과 북한 주민의 고통의 책임은 북한 정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회 UPR을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주와 스페인 정부 대표가 북한의 군사비 지출보다 주민들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과 북한 정권은 식량을 정치적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주민 우선 정책을 펼칠 것을 북한에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UPR 실무그룹이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제3차 UPR 심사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제의된 266개 권고안 중에 핵심인 63개 조항을 거부했습니다. 이 중에는 정치범 수용소 폐지, 성분으로 불리는 북한판 신분 제도의 폐지, 종교 서적 보유의 자유와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가 등을 요구하는 권고안이 담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북한의 대표의 입에서 권고안을 거부한 중에 기가 막힌 답변이 나왔습니다. 실무그룹의 권고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치범 수용소란 말 자체가 없고 성분 차별이나 종교 탄압도 없다고 하면서 북조선에는 정치범이 없고 일부 반체제 적대자들을 구금하는 교화소는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치범 수용소라는 말 자체를 북한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북한이 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UPR에서 교화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교화소는 인정하면서 관리소라는 말은 절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의 관리소가 정치범 수용소임을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빠가 아직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경성관리소에 지금 10년째 수감되어 있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고 한다면 이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확인이 불가하므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북측이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김정은과의 대화에서 북한 인권과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적극 언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교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만 하는 정책을 펴실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법 아래 명시된 대로 남북 인권 대화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회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하여 유엔과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추진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6.25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님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6.25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입니다. 저희들은 아버지가 6.25 전쟁 때 20대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다가 북한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노예로 아우지 탄광 광산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국군포로라 할 적에는 43호라는 그 딱지를 등에다 지고 평생 그 자식도 연자제로 국군포로 연자제로 평생 대학에도 갈 수 없고 군대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출신 성분이 국군포로라는 그 연자제로 평생 살았습니다. 살고 왔지만 제가 사실은 2013년도에 아버지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오게 됐습니다. 했지만 제가 이제처럼 아버님 유해를 모셔오면서 북한에 있는 오빠하고 동생을 유해하고 산 사람을 2명 바꿨습니다. 오빠하고 동생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고 2013년도에 유해하고 형제 둘을 바꿀 적에 그 사람의 심정과 그 아픔을 어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우리 국군포로 생사 확인조차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0년 전에 생한 국군포로가 560명이 있다 했는데 정부가 수정으로 560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국군포로가 86세부터 93세, 95세, 6세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 식량 곤란이 절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국군포로가 몇 분이 살아있겠냐. 저는 이 문제도 정말 정부가 국군포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돌렸더라면 국군포로가 과연 몇 분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 생사 확인도 해야 될 부분이고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최근에 보훈의 달이 다가오니까 6월 4일 날에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을 초청해서 200명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는데 국군포로 가족은 6.25 국군포로 가족에는 제외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대표로서 저 국가보훈처에다가 제가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누가 총을 잡고 누가 목숨을 바치겠냐. 우리 아버지들은 평생 20대 총을 잡고 전쟁에 참가했다가 북한에 포로를 잡혀갔는데 북한에서도 정말 인권이 없는 사회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인권 차별을 받으면서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도 우리는 왜 사람 대접을 안 했느냐. 사람이 이것이 우리는 자유를 찾아왔고 민주주의라는 이 사회에 와서 아버지 고향이라고 우리는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는 왜 인권 차별을 당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고 모든 국민들이 우리 국군포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국군포로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군포로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난 그 죄, 43호라는 그 죄로 태어난 제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낱낱이 짓밟으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삶이 있다 하면은 국군포로에 대해서 알아주고 국군포로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원희 연구원께서 발언하겠습니다. 네, 전쟁 납북 범죄 해결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저희 가족회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회는 2000년에 그 6.25 전쟁 당시에 결성되었던 가족회가 이어져서 다시 재결성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 가족회는 계속해서 전쟁 납북자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전쟁 납북자는 한 명도 없다는 북한의 이제 거짓말로 저희 전쟁 납북자는 그 존재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전쟁의 납북 범죄의 배경은 1945년 해방 후에 38선 이북에서 자행된 공산화 과정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월남을 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도 남아야 하였고 인력난에 봉착한 북한 정권이 사전 계획을 하였고 1950년 6월 25일 남침 전쟁 도발 직후 주로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이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자택 또는 은신처까지 찾아가면서 이루어진 아주 조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그 규모는 강제징용된 의용군과 노무자를 합하여 10만 가까이 됩니다. 전쟁 납북자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2017년 국무총리위원회가 발간한 진상조사 보고서의 권고사항으로 북한에는 전시 납북 시인 및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과 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전시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외에도 북한의 한국 민간인 납북 범죄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2건의 미국 문건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범죄 사건 번호 KWC 1441번은 북한이 1950년 10월 8일에서 10일 한국 민간인 1,800명에서 2,000여 명을 대동강 인근에서 집단 학살, 불법 매장한 범죄 사건에 관한 법적 분석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담고 있는 문건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미국 CIA가 1950년 10월 15일 모처에서 습득한 북한 당국이 체포한 서울 거주자 696명의 명단으로 영문 성명과 한글 이름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 직업, 체포일 등의 인적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에서 현재 저희 가족회원 중에서 51분의 부친 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차례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전쟁 납북자라는 용어조차 공식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이런 아주 조직적이고 야만적인 전쟁 납북 범죄에 관한 증거가 이처럼 존재하는데도 왜 외면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회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법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전쟁 범죄 위반으로 체포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2018년 10월 대검찰청에 접수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북회담에서 전쟁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우면 진상조사 보고서와 앞서 소개한 납북을 입증하는 KWC 141 문건을 북한에 전달이라도 해달라고 통일부에 직접 건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북한에 의한 6.25 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전쟁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 이산가족과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결의안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 저희 가족회가 요청한 바 있지만 전쟁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전쟁 납북자 존재를 희석시키거나 묻어버리는 그런 기존의 기만성적인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전쟁 납북자라는 정확한 용어로 적십자 회담이 아닌 납북 회담에서 별도 의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영환입니다. 저는 피해 당사자는 아닙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한 업무로 조사 기록하는 민간인권 단체이고요. 저는 주로 한국 정부 그리고 현 정부 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직무유기하고 있는지 정부 부처 하나하나마다 지목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어떤 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국군포로 문제 그리고 전신 납북 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다 피해자분들인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 계시는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께서 사실 유일하게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선 이후에 납북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 납북 문제라고 하게 되면은 이산가족 문제하고 같이 정부에서는 엎어서 오래된 문제이고 남북관계 좋아져야 해결한다고 해서 밀어온 게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인권 문제, 납치 문제, 특히 우리 국민, 자국민 납치 문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김정욱 선교사, 지금 나이 55세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김정은 정권이 2011년 들어섰으니까 직후에 벌어진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고요. 우리 정부는 물을 정당성이 있습니다. 김국기 선교사 65세 됐습니다. 2014년 10월에 납치 억류됐습니다. 최춘길 선교사 60세고요. 2014년 12월 고현철 한국 국적이 우리 국민이 된 탈북민이고요. 2016년 5월이었습니다. 김원호 씨 이분도 역시 탈북민 납북 억류되신 분인데 2016년 3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함진우 기자 북한 매체로 잘 알려진 데일리 NK에서 근무를 하셨죠. 중국에 취재차 나갔다가 현장에서 납치가 됐습니다. 2017년 5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2017년 5월 함진우 기자가 납치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이 이후에 이 문제에 관한 제대로 된 논평 하나 낸 적이 없습니다. 자, UPR 얘기를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외교부가 사전질에서 왜 안 내냐 얘기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는 거 의무 아니고 안 내도 괜찮다. 현장에서 얘기할 테니까 그거 듣고 받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전 정부 때 기자분들께서 궁금하시더라고요. 전 정부 때는 냈냐 사전질에서. 박근혜 정부 때는 안 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냈습니다. 1차 회피할 때. 그럼 2차 회피할 때 박근혜 정부 때도 안 내지 않았냐 라고 또 이 정부를 주둔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준대사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오준대사가 유엔에서 북한 동포 탈북민
저기서 벌어진 일들 남의 일 아니다, 우리의 일이라고 전 세계로 올린 적 기억하시죠? 당시에 제네바에 있는, 뉴욕에 있는 한국 외교관들 북한 인권 문제, 자국민 보호 문제 열심히 소리 높이고 외치면서 국제 여론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취임을 하자마자 그 모든 게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그런 북한 인권 문제 많이 도와주고 잘 했던 거 아니냐?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외교 무대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 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보는 것이지, 북한 인권 단체들 특히 더 높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고 해준 것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안 하는 정부가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최근부터 돌아가 볼까요? 저는 납북 가족들의 목소리가 그동안에는 피해 당사자, 피해자들 특히 힘이 없고 무기력했습니다. 어떻게 정치 압력을, 여론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고 정말 피해 가족들끼리 소리 높여 절규를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여론에 맡겨두거나 국민들 관심에 호소할 게 아니라 국회에 결의안을 호소하고 결의안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서 이원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월에 6.25 전시 민간인 납북법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나가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5월 16일 이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도와주었죠. 납북 국민 석방 송환과 피해자 중심 북한 인권 개선 행동 촉구 결의안 국회에서 나와야 된다. 가만히 보면은 북한 인권 문제, 또 정작 우리 자국민 문제 관련된 문제들이 미국 의회에서 나오는 거 정말 부끄러웠던 일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UPR 계기로, 또 정부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느라고 안 한다면 국회에서 이런 결의안들 계속 나와 주어야지 됩니다. 이제 각 부처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직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직후하고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다루는 것,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다루는 것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됐습니다. 자, 북한 인권법이 그 뿌리가 됩니다. 근거. 자, 2016년 3월 3일이 제정됐고요. 9월 4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통일부가 가져간 것은 이 북한 인권법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인권단체, 여론,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이후에 북한 인권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법안이 탄생을 하려면 예산과 인력, 조직을 정부 부처들이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차관들도 뛰어다니고 국실장들 국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로비를 벌였습니다. 우리 부처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겠다고. 통일부가 가장 많은 걸 가져가는 조직입니다. 다 압니다. 자, 2016년 9월 28일 북한인권 기록센터가 통일부 산하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전에 북한인권 정보센터 같은 민간 조사 기록하는 단체들 수십 년 동안 분투를 하면서 일을 했지만 한꺼번에 다 빼앗긴 느낌으로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다 가져갔으면 일을 제대로 하든지. 첫 1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제가 관찰한 것은 일을 정말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으로 들어가게 됐었어요.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이제 민간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사 기록 자문을 해주는데요. 안에 첫 초대 소장 그리고 과장들이 정말 우리가 이 일은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왔고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설계하는지 자문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랬습니다. 정부 민간에서 정부가 뭘 이때까지 도와주겠다고 저렇게 도와주냐.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정권과 상관없이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첫 1년 지났을 때 북한인권, 통일부 북한인권 기록센터 정부 내부에서 1년마다 성과평가합니다. S등급, 가장 등급 평가를 받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문재인 정부 딱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달라진 조직이 됐습니다. 구체로 따져볼까요? 통일부 북한인권 기록센터가 출범했다는 것은 사실 이 지형이 바뀐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새로 도착하는 탈북민들을 통일부 북한인권 기록센터가 거의 독점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지금 어제 보고서를 발표한 UN 북한인권 사무소, 또 서울 UN 인권 사무소, 여기에서 어제 보고서를 낸 것은 약 214명의 탈북민들이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자, 통일부에서 기록센터에서 이때까지 조사한 인원은 이미 1000명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인권 기록센터가 출범을 한 게 9월이고 그 이듬해 7월 1년도 안 된 10개월 만에 인터뷰 인원이
631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반 정도가 더 지났기 때문에 1000명에서 1500명 가량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고서를 안 낸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처음 자문을 참여하면서부터 보고서를 내는 문제를 그렇게 강조를 했었고, 보고서가 어떤 주기로 어떤 형태로 모양을 갖춰가면서 질적인 그 상황을 거듭해야 되는지 많이 논의를 하면서 자문을 주었었는데요. 처음에 그 북한인권 기록센터에서는 보고서를 내기로 약속을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게 1년 만에 나왔던 북한인권 기록센터에서 사실 슬그머니 1주년 보고서란 거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별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내용 안에 나와 있는데요. 2017년 9월자에 나온 걸로 날짜는 찍혀 있지만 2017년 말에 사실 좀 모양 갖추기로 내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내기 좀 찝찝하니까. 자, 여기에서 온라인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국문, 영문으로 다 내놨는데요. 아주 짧은 브로셔를 내놨는데, 북한인권 기록센터는 2017년 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2018년부터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 등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요, 보고서는 영어 등 국제기구 공용어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UN 등에서 하는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은 기록센터에서 보고서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한 내용인데, 이거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3월에 북한인권 기록센터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도 이제 자문위원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지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3월이 돼서 기록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연락이 없게 찾아가서 담당 이제 소장, 열이 있던 초대 소장은 이미 다른 자리로 옮기게 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이 정부에서 앉혔고, 과장들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실제 업무에서 핵심적인 라인이 되죠. 김정로 과장이라는 이제 기획 그 연극 과장을 만나게 됐는데요. 통일부에서 오래 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록센터가 보고서 내기로 한 거 기억 안 하시냐, 왜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냐 그랬더니, 남북관계 봐가면서 해야 될 일이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북한인권법의 입법 취지, 또 이 기관의 근간이 된 북한인권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겁니다 했더니, 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 지금 들여다봐야지 됩니다.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9조는 국가는 북한인권 그 증진을 위한 정보교환 등에서 국제기구, UN 등 외국 정부들과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기록센터의 역할을 규정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13조 2항에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발간을 북한인권 기록센터가 담당한다.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장이 너무 뻔하게 법에 그런 내용 없으니까 법에 그런 궤변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국회에 보고하고 통일부 본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배치가 되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조사를 할 수 있게 공개보고서를 내겠다라고 해놨는데, 지금은 말 바꾸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보고서를 북한인권 기록센터가 안 낸다는 건요, 예전에 또는 지금 민간에서 이런 제한 여건 속에서 탈북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조사를 도와주고 한 내용들이 다 낡은 얘기, 옛날 얘기로 치부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얼마든지 그 얘기들은 다 옛날 얘기니까. 최신 정보는 우리 정부에서 갖고 있다. 사실 그런 암시죠.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를 더 최신화하고 알리는 데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가서 마침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할게요. 정말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장한테. 과장 그런 얘기, 이런 문제를 따지기 시작을 하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이라는 기관에서 4년 동안 하는 중점적인 조사가 북한에서 공개 처형, 비공개 처형 된 시신들 어디서 벌어졌고, 그 시신들 어디에서 매장했고 안 매장하고 또 처리를 했는지 이런 매핑 조사를 합니다. 위성사진 매핑을 하죠. 북한인권 기록센터에서도 그런 공간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요할 것이다라고 하면 여러 번 했었는데 쉽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그 김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용역 받을 생각 없냐? 민간단체 용역을 주겠다는 거죠. 세금을 용역비로 해서 연구비를 주면은 그 지도 데이터를 우리한테 줄 수 있냐? 공무원들 숱하게 채용을 하고 앉혀놓고 조사가 안 되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데이터 용역 주면은 줄 수 있느냐?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모욕적인 얘기를 몇 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하시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는 더 강한입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부에 협력 좀 하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얘기는 나중에 공무원 될 생각 없느냐 이런 겁니다. 일자리를 살짝 미끼로 던져놓는 얘기인 거죠. 저 그전에 공무원 했던 사람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일이 더 의미 있겠다 싶어서 나와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걸 모르고 선뜻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의 종편 사장님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 접촉, 차량 사고 있고 나서 그 사람 회의 무마하느라고 그런 얘기 했죠. 용역 얘기했었고 일자리 알선 얘기했었다죠. 딱 그런 느낌 받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는 저하고 이런 일을 의논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북한인권법, 저 사람의 주장대로 북한인권법에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북한인권법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게 됐죠. 그리고 결의안을 가지고 되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오기 전에 그동안에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 기록센터를 설립을 하고 만들었던 당초 계획들이 있습니다. 운영 계획들 매년마다 있었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사라지고 실종되고 없어지고 뭉개졌는지 국회에서는 자료들을 털어내야지 되고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의 추궁을 하고 문제들이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막 됐다 싶게 되면은 법률 개정안,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을 모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북한인권법 개정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시민단체들 또 국회의원들 함께 목소리 내고 언론들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가 아주 큰 파일을 챙겨갔지만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됐고요. 법무부는 이제 통일부 북한인권 기록센터에서 이관받은 데이터 분기별로 받게 되는데 그 자료를 보관, 관리하는 기능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법무부는 시민단체들에서 봤을 때 통일부는 사실 북한인권 정책 정부 바뀌게 되면 오락가락하게 되는 정치적 부처이고요. 법무부는 그래도 검사 판사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정권, 대통령 바뀌게 되면 우리는 우리 할 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좀 그 내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인권을 만들었을 때 북한인권 조사, 기록, 발간, 공표, 관리 일원화돼서 법무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했던 게 우리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야당, 여당 야당에서 정치적 딜을 하는데 그렇게 받을 수밖에요. 법무부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하에 최근에 그런 이민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10년 보관으로 돼 있던 데이터를 영구 보존으로 바꾸는 입법 요구를 했습니다. 이 틈바구니 이런 정치기류 분위기하에서도 그런 걸 했다는 것은 법무부 내에 그래도 그런 처음에 마음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 기록부 얼마 전에도 다른 뉴스가 나왔죠. 법무부의 자료, 법무부가 통일부에서 이관받은 자료 숫자가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증가한 거를 봤을 때에 북한인권 침해가 김정은 정부와의 최근에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한 언론사의 오보라고 이제 해명을 정부에서 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법무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떠밀리듯이 해명을 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보고서를 안 내서 벌어진 해프닝인데 그 해프닝을 해명을 하자면 통일부 북한인권 기록센터 산하에 둔 통일부에서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법무부가 떠밀리듯이 해명한 걸 보고 또 아주 웃긴 상황이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납북국민, 자국민 문제 이거 방치하는 문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자, 5월 17일 날 청와대에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하는 행위는 국제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 범죄,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런데 그 5월 17일은 리비아 억류국민 돌아온 날입니다. 자, 외교부에서도 리비아 억류국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신 기자들 또 이 납북 피해 가족들이 이 문제들을 질의가 들어가거나 언론에서 물었을 때는 남북관계 얘기로 돌려버립니다.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이중잣대이고 회피, 면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자국민 보호가 첫 번째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 국민적인 상식입니다. 그걸 외면하고 있는 문제 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블룸버그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블룸버그 이유진 기자 억울함 많겠습니다. 왜 검은 머리 외신 기자라고 막 손가락질 받았던
그 기자가 외교부 안에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납치 피해자 가족들 문제를 한국 정부가 아닌 우루과이 정부, 아이슬란드 정부, 1966년 칼기 납치 사건의 황원 씨 문제, 그 아들의 황인철 씨 이야기를 대변을 해서 질의를 했을 때에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UPR에서 발언을 할 때 이상가족 문제, 납북자 문제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 대표가 한 것, 그 앞선 UPR 때 우리 정부 대표가 했던 거 비교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 안 했는데 제대로 안 했는데 했다라고 그냥 연필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북한 인권 그 국제협력대사, 특명대사 왜 임명을 안 하냐? 2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외교부 자세입니다. 아마 이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안 할 모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 발 빠져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중이거나 또는 정부에서 무언가를 할 때 되면은 우려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브랜딩이 돼 있죠. 피해 가족들, 힘이 없는 가족들을 대신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법안을 발의할 때 되면은 이의제기를 하거나 우려를 표명을 하거나 하는데요. 납북자 문제 관련해 가지고 납북 피해 가족들이 청원을 내고 새로 취임한 최영애 위원장 면담을 해달라고 해도요 다 거절당했습니다. 만날 기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죠. 제발 납북 피해 가족들 우리 국민입니다. 억류된 국민도 국민이고 찾아오는 가족들 피해 가족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따뜻하게 말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 이야기 정부의 독립기관으로 전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들이 정치적인 입김으로 정치적인 고려로 코드 인사로 임명된다는 얘기 그렇게 하면 벗을 수가 없습니다. 독립기관으로 부르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대체로 누가 문제냐? 이 근본 문제. 네, 저는 대통령 측근들 거기에서 김정은 정권 눈치 보고 그 눈치를 통일부가 또 보고 또 각 부처의 수장들이 보고 그런 것들이 산하의 법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지속적인 일을 할 기관들이 일을 안 하게 만드는 압력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로 북한인권 법대로 이게 가장 최저선입니다. 북한인권 법에 하게 돼 있는 거 이거 지키는 것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도 풀릴 거라고.